전쟁을 하는 건 이란과 미국인데 대체 왜 내 돈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멀리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이 대한민국 물가와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방법만 안다면 누구나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않을게요. 실제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전략을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릴게요. 내 돈 지켜주는 복지기 TV 바로 출발합니다. 3월 초 이란 미국 전쟁 발발 직후 주가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틀 만에 약 18%가 하락했죠. 전쟁 당사국인 미국은 1%, 우리랑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약 8% 하락했습니다. 독일은 6%, 홍콩은 5%, 중국은 2% 하락하는데 그쳤습니다. 주식시장은 세계 경제 변화에 가장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이 이렇게까지 폭락한 이유가 대체 뭘까요? 어쩌면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예고하는 신호는 아닐까요? 이번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먼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경제를 뒤흔든 사례는 역사에서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79년 2차 오일 쇼크는 지금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물가 상승률은 무려 28%였습니다.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가 훨씬 빠르게 올라 실질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죠. 게다가 금리는 30% 수준까지 치솟았고 대한민국 경제는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의 가치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더 복잡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이른바 3고 현상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입니다. 물가만 높은 게 아니라 금리와 환율까지 동시에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먼저 환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환율은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가스, 곡물 같은 핵심 자원을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같은 석유를 사더라도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석유를 수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1,200원이면 12만 원이지만 환율이 1,500원이 되면 15만 원이 됩니다. 같은 물건인데도 환율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의 생산비가 올라가고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 물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금리 문제까지 겹칩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2026년 3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수준입니다. 코로나 이후 가파른 물가 상승을 누르기 위해 3.5%까지 높였다가 살짝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잠재우려면 금리를 더 높게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동시에 커진다는 겁니다. 갚아야 할 이자가 많아지니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세계 2위일 정도로 많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은 바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물가 잡으려다가 모든 국민을 파산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물가는 잡아야 하는데 금리를 더 올리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자칫하면 1970년대 오일 쇼크보다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고등을 빠르게 캐치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한국 시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경고등은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드는 비용입니다. 이 지수가 오르면
1에서 3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가 따라 오릅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면 2025년 7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죠. 2026년 1월에는 그 상승폭이 커지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물가가 불안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올 때 가만히 있으면 내 돈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산 구성의 특성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 대부분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2025년 자산 유형별 구성비 조사 결과 많은 분들이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산은 예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계시죠. 물가가 상승할 때 부동산은 가치가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다수 부동산을 빚을 내서 산다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이걸 잡으려고 정부는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죠. 집값은 오르지만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보다 더 큰 문제는 현금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위기일수록 현금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물론 현금은 단기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자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현금을 그냥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돈의 가치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금 통장에 1억 원을 넣어두고 있는데 이자가 연 4%고 물가 상승률이 20%라면 1억 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해보면 8,700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1,300만 원을 날린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함정입니다. 내 수중에 4%의 이자가 들어오니 돈을 번 것 같지만 정작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듭니다. 결국 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 상황일수록 오히려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자산이 올라갈지, 어떤 자산이 내려갈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을 함께 보유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내릴 때 다른 하나는 올라서 손실을 만회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을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층으로 나누어 두는 겁니다.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는 자산을 최소한 3층으로 나누시길 추천드립니다. 바로 돈을 지켜주는 자산,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자산,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자산입니다. 이 3가지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이 바로 3층 자산 전략입니다. 첫 번째 층은 내 돈을 지켜주는 방어 자산입니다. 전체 자산의 약 40% 정도를 방어 자산으로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달러와 금입니다. 전쟁이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선택되는 것이 미국 달러와 금입니다.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금융 불안이 커질 때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초 2차 오일 쇼크, 1990년 걸프전, 2022년 러우 전쟁 같은 주요 전쟁 시기를 보면 달러 가격인 원달러 환율이 높아졌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은행의 달러 예금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은행에서 외화 계좌를 개설하시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예치하시면 됩니다. 입출금 계좌는 언제든 넣고 뺄 수 있는 대신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정기 예금은 일정 기간 돈을 묶어두는 대신 2, 3% 정도의 달러 이자를 줍니다.
이자를 좀 더 받고 싶으시다면 증권사 계좌를 통해 달러 RP를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증권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은행보다 약간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어서 저는 이 방식을 주로 활용합니다. 달러 RP는 달러로 투자하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은 3% 초반, 기간 약정이 있는 상품은 3% 후반에서 4% 내외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 시 사용하시는 증권사 앱에서 바로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에 달러가 있어야 합니다. 달러가 없다면 앱 내의 환전 메뉴에서 달러를 바꾼 후 RP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방어 자산은 바로 금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전쟁과 금융위기 속에서도 가치를 지켜온 자산입니다. 물가 상승분을 제거한 실질 금 가격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주요 전쟁 시기마다 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5년까지 이어진 베트남 전쟁, 1980년 전후까지 이어진 석유 파동, 2001년의 9.11 테러와 그 이후 2010년대까지 이어진 대테러 전쟁, 202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재의 미국 이란 전쟁까지 전쟁이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은 언제나 상승하는 자산이었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실물 금을 보유하시는 겁니다. 보관이 다소 어렵고 부가세를 10% 내야 하지만 진짜 위기 상황에서 생존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관이 부담스럽다면 금 현물 ETF를 통해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증권사 계좌에서 주식처럼 살 수 있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 같은 절세 계좌에서 사시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PRS 금 현물에 투자하는 겁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금을 1g 단위로 사고 파는 방식입니다. 증권사에서 금 거래 계좌를 따로 만들기만 하면 0.3%의 매우 저렴한 수수료로 금을 살 수 있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평소엔 장부상으로만 거래하다가 나중에 원하면 부가세 10%를 내고 실물 골드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달러와 금 중 더 선호하는 자산이 있다면 그것만 담으셔도 되지만 좀 더 안전한 자산 배분을 위해서는 반반씩 담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층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인플레이션 자산입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그 원인 자체에 투자해서 자산을 불리는 겁니다. 전체 자산의 약 20% 정도를 이 자산에 배분하는 것을 권합니다. 전쟁이나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바로 에너지 같은 원자재 가격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역사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촉발된 2차 오일 쇼크 때는 석유 가격이 1년 사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1990년 걸프전 당시에도 유가는 몇 달 사이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도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쟁 같은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먼저 오르고 그 영향이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에너지나 원자재 같은 자산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에너지 관련 기업의 ETF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ETF인 XLE는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미국 대형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런 ETF는 증권사 계좌에서 주식처럼 쉽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해외 ETF에 투자할 수 있다면 미국의 XLE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해외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국내에도
코덱스 미국 S&P 500 에너지 같은 에너지 관련 ETF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 계좌에서 주식처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에너지 관련 ETF는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서 지금 사면 늦은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이 들 땐 과거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엑셀이 차트를 보시면 상승 추세는 5년 이상씩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나 원자재는 대체로 수년 단위의 긴 추세를 만드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이유는 수요에 대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유전을 발견해서 기름을 뽑아내거나 광산을 개발해 실제 생산하는 데까지 보통 7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상승 추세를 타면 5년에서 10년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는 몇 번에 나누어 매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단기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 같은 원자재 관련 자산을 일정 비중 보유해두면 물가가 올라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그 상승을 일부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층은 장기적으로 자산을 성장시키는 성장 자산입니다. 전체 자산의 약 40% 정도를 이 자산에 배분하는 것을 권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방어 자산과 인플레이션 자산이 내 돈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면 성장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기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 이후에 알짜 기업들만 살아남으면서 성장의 과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끝났을 때 가장 높게 회복될 기업들에 미리 자리 잡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찾는 성장 자산이 단순히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내 노후의 구매력까지 함께 키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산을 키우는 이유는 결국 여유로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는 꼬마 빌딩이나 원룸 건물 같은 부동산 투자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꽤 높습니다. 전쟁으로 물가가 더 상승하면 이걸 잡으려고 금리는 더 올릴 가능성도 있죠. 게다가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젠 내 돈 20%만 있어도 빌딩 산다는 건 옛말이 됐죠. 현재는 빌딩을 사려면 매매가의 50%가 넘는 현금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럴 때 빌딩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산이 성장하면서도 현금 흐름까지 확보해주는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심지어 빌딩보다 훨씬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바로 배당 성장 ETF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에 슈드가 있습니다. 슈드는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미국의 100개 우량 기업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ETF의 가치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지난 10년간 배당금을 매년 평균 11% 이상 늘려왔거든요. 이 표에서 확인해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실제로 11% 정도로 나타납니다. 투자 기간이 짧으면 배당 횟수가 적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은 다소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슈드에 투자하면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건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2020년의 경우 연간 총 배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1주당 0.68달러였고 연말 주가 대비 배당금이 3.77%였습니다. 만약 내가 1억 원어치의 슈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2020년에 1년간 377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배당금은 작년에 비해서 17.64%가 오른 겁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꾸준히 슈드에 투자하고 있었다면
연 평균 배당이 9.15%씩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및 경기권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 상승률이 3에서 4%인 것과 비교해봐도 엄청난 성장률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닥쳤을 때 슈드는 더욱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슈드를 구성하는 100개 기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코카콜라나 펩시처럼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들은 물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을 즉시 올릴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기업의 수익으로 바꾸어 주주들에게 돌려줄 실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미국 시장에 상장된 슈드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달러 자산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환율 상승 시 추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차익이 250만 원이 넘으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상장 ETF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이거, 솔,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슈드와 똑같은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원화로 매수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절세 계좌 활용 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매수하시면 배당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매수하시면 당장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추후 연금으로 찾을 때 3.3에서 3.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슈드에 1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이때 배당금을 재투자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자산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을 경우를 볼게요. 2021년 3월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5년 뒤인 2026년 3월에 주식 평가 금액은 1억 2,738만 원이 됩니다. 5년간 받은 총 배당금은 1,874만 원이 됩니다. 모두 더하면 합계 자산 가치는 1억 4,612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배당금을 받은 즉시 슈드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재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2021년 3월에 1억 원을 투자한다면 5년 후 총 자산 가치는 1억 6,164만 원이 됩니다. 이 차이는 바로 복리의 마법에서 옵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금이 커질수록 이 차이는 훨씬 커집니다. 현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서 배당금이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재투자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투자 기간이 10년 이상 남은 분도 배당 재투자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포기하는 월 배당 30만 원이 10년 뒤엔 월 120만 원 배당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자거나 생활비가 필요한 분이시라면 재투자는 권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의 본질은 결국 현금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3층 자산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방어 자산인 달러와 금 40%, 둘째, 인플레이션 자산인 에너지 ETF 20%, 셋째, 성장 자산인 배당 성장 ETF 4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산을 나눠 담아두시면 정말 인플레이션 위기에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 전략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까지 해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10년간 3층 전략은 연평균 수익률 11.8%를 기록했습니다. 3층 자산 전략을 S&P 500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위기에서 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S&P 500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3층 자산 전략은 탄탄하게 방어하며 우상향하는 흐름을 이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26년 불안한 국제정세에서 S&P 500은 부진하지만 3층 자산 전략은 급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산 배분의 핵심은 어떤 한 가지 자산에 모든 걸 걸기보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자산을 함께 보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층으로 자산을 나눠두면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지키면서
장기적인 성장 기회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길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 복지기가 두 눈 부릅뜨고 여러분께 돈 되는 정보 다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곳간 지킴이 복지기 TV였습니다. 또 만나요. ISA 계좌에서 매수하시면 배당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